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 개인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억소리 나는 돈도 만져보고 젊은 사업가로 신문에 기사까지 실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옛말이 되었네요. 사업을 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 벌이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어쩐지 마음만은 지금이 더 넉넉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라 할 만큼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시대죠. 다들 주식이나 투자다 하며 돈 벌 궁리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역시도 한때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돈이 아쉬웠고 돈이 없어서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돈을 쫓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더 큰 돈을 벌어오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돈 말고 다른 가치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잃고 나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인지 저는 돈보다 귀중한 모든 것을 잃고 꽤 오랜 시간 후회와 번뇌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걸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어렵게 되찾게 되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중학교만 겨우 나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셨고 기억에 거의 없는 저희 아버지 역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더 오래 살아 계셨을까 싶어 한때는 제 가정의 비극이 전부 돈 때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고단하게 사시는 것 모두 돈 때문이라 생각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홀로 긴 세월을 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셨고 고생을 하도 하셔서 진통제를 버릇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어머니는 손, 발, 마디마디가 붓고 아픈 것을 참으며 일을 하셔야 했고 어려서부터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사무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데도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아파야만 하는지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은 참 치사했습니다. 내 선택으로 가난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차별과 냉대를 겪어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왜 약자에게 관대하지 못한지, 가난이 게을러서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님에도 부자들은 호응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괄시를 받기 마련이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늘 그런 일이 익숙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급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저와 짝꿍이 되면 괜히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난다며 기분 나빠했고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날에는 늘 제가 범인으로 몰리곤 했습니다. 맹세코 남의 것을 탐내거나 건드려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을 넘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야 미성숙하고 어리석어 그런다 치더라도 어른은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까지 저를 가진 것으로 차별하셨고 저는 촌지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 학기마다 선생님들의 미움을 받으며 매를 맞곤 했습니다. 너무 어릴 적에는 선생님께 이유 없이 맞았다며 엄마에게 달려가 울기도 했지만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따져 묻질 못하시고
돈 한 푼이라도 마련해 보려 전전긍긍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그러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걱정되셨던 어머니는 매년 선생님은 좋으신지 학우들이랑은 잘 지냈는지 궁금해 하셨고, 저는 친구도 많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는다며 늘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죄악이라 배우며 자랐지만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사회에서 돈이라는 가치로 차별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저는 바른 새싹처럼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음지의 잡초 마냥 여기저기 휘어진 채로 커야 했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고 풍파에 강한 잡초겠지만 그마저도 누가 밟아 찢어버리면 결국 꺾이고 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밟히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는 제가 그나마 무시당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형편에 어떻게든 보고 배우며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시험을 쳐서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모범생으로 불리며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교권에서 손꼽힐 만큼 공부를 잘하게 되니 학교에서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한다며 저를 대견스러워 하셨고, 가끔 무시하는 선생님들이 있어도 대놓고 티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 시절에는 성적이 계급이었기에 아이들 역시 저를 괴롭히지 못했고, 덕분에 저는 다른 곳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오며 공부를 하던 저는 그 돈으로 학원비와 교재비를 충당하며 제 스스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저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출세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더 이상 아르바이트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도 허름한 차림으로 꾸준히 일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해나가던 저는 바라던 대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환경에서 지원받고 공부한 아이들에게 밀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학과에 지원하여 거의 막차를 탔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이라는 간판은 꽤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과외부터 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교 이름을 달고 있는 것만으로 저는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야 했던 돈을 몇 시간 만에 벌게 되었죠.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 간판 덕분에 이렇게 수준이 벌어지다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후로도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노력하여 장학금을 타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며 성적 장학금까지 받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라 공부는 다들 잘했으니 저는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했고 그러다 가끔 겨우 몇 점 차이로 다른 동기에게 장학금을 뺏기는 날에는 세상이 정말 미워졌습니다. 학비를 메꾸려면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야 했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은 더 줄어들 텐데 결국 악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남들은 대학생이라고 미팅도 하고 축제도 즐기고 다들 여유 있고 행복하게만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팍팍하고 힘겹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원망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그만큼 해낸 것을 저의 자부심으로 생각했고 자격지심 때문에 부모 덕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은연중에 무시하기도 했죠. 고생 한번 못해본 저것들은 나와 비교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힘든 것만 견뎌내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그 아이들이 남기고 떠난 부스러기만 주워먹는 형편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고 저는 출발선부터 잘못되었다 느끼며 점점 세상의 반항심만 키워갔던 것 같네요. 결국 저의 원대했던 꿈은 하나 둘씩 접혀만 갔고 저는 저를 불러주는 곳이 있기를 바라며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나날이 높아지던 시대에 취업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방학마다 인턴이나 기업 연수 자리를 빠뜨리지 않았고 돈 없는 제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든 얻으려 애를 썼습니다. 덕분에 대기업 회사원이 되었고 저는 그런 제가 딱히 자랑스럽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이만하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지 우리 두 식구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였을 뿐 저희 식구의 형편은 전보다 조금밖에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만큼 오래된 빚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이자처럼 늘 저희를 따라다니던 것이었죠. 한 푼이 아까운 시절에 이자 빚을 내는 것만큼 아까운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면서 조금씩 갚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죠. 그나마 회사 생활을 하게 되니 회사에서 저금리의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월급이 나오는 대로 상환을 하며 평생 갚아도 못 갚았던 돈을 겨우 몇 달 만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상상하지 못할 돈을 벌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회사원이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결국 사업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죠.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돈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 용기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가 있기에 차마 쉽게 마음 먹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저 월급쟁이에 만족하며 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안에 승진이라도 해서 연봉이라도 오르면 그때는 나아질까? 그때는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성공을 기다려주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한 치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사는 동안 어머니는 병을 키우셨습니다. 워낙 참는 것이 습관이셨던 어머니는 아픈 줄도 모르시고 그 고통을 견디고만 계셨습니다.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냐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는 별일이 아닌 줄 알았다 말씀하셨죠. 매번 진통제로 버티던 분이셨으니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겨도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병원이냐며 건강보다는 돈이 무서워 진찰을 미루셨겠죠. 저는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아프신 줄도 몰랐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죽을 병에 걸려 당장 입원을 해야 하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돈 걱정뿐이셨습니다. 석환아, 돈 많이 나온다니? 아휴, 웬만하면 그냥 통원 치료하거나 돈 안 드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 입원하면 입원비에 식비까지 돈이 비싸잖니? 다른 방법은 없다니? 다른 방법이 어딨어요. 아프면 당장 치료를 받아야지. 이게 무슨 감기인 줄 알아? 엄마 지금 죽을 병 걸린 거예요. 당장 입원해서 수술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도 엄마는 네가 돈을 많이 쓸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제게 미안해서 그러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아픈 와중에도 돈 걱정만 하시는 엄마를 보며 내가 하루빨리 성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의사라도 될 걸 그랬나 하며 의미 없는 후회와 자책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간병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으로 온 조경진입니다. 제 생각보다 젊은 분이 오셨네요. 혹시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8살이에요. 아, 혹시 간병일은 전에도 해보셨나요? 저는 좀 나이도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을 원했는데 당황스럽네요. 간병 일한 지는 5년째고 저 힘도 좋고 평가도 꽤 좋아요.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교체하셔도 되고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이든 아주머니가 오실 줄 알았더니 너무 젊은 분이라 많이 놀랐고 솔직히 젊어서 힘이나 제대로 쓰려나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밝고 일도 잘하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병인에게 어머니를 맡긴 채 어머니가 병을 이겨내시기를 바랬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감히 회사를 다닐 생각은 하지 못할 텐데 저는 모아둔 돈이 있는데도 자꾸만 돈 걱정이 되어 일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어머니 곁에 있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좋은 옷, 좋은 물건 사드리며 호강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에도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돈 걱정만 하셨던 어머니가 안쓰러워 장례라도 호화스럽게 치러드리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돈 몇백에 고민하는 저를 보며 돈 때문에 환멸이 날 것 같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고급 화환이나 비싼 납골함이 다 무슨 의미일까 싶네요. 차라리 인간관계라도 잘 지내서 어머니 가시는 길에 손님이나 많이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친척도 없고 지인도 몇 없던 저는 어머니 장례식에 손님을 많이 모시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 내내 친구 사귈 여유 없이 바쁘게 지냈기에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나마 조금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동기 몇과 직장 동료들과 어머니 손님 몇 분이 문상객의 전부였습니다. 육개장이 모자랄 일도 없이 한없이 조용한 장례식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의 간병을 맡았던 경진 씨였죠. 원래 간병인들이 맡았던 사람들 장례식까지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대도 하지 않았던 뜻밖의 손님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삼갑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육개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보시다시피 문상객이 별로 없어서 한참 많이 남았거든요. 아드님은 뭐 좀 드셨어요? 아니요, 입맛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좀 드셔야죠. 원래 이럴 때는 상주가 잘 먹어야 해요. 앞으로 발인까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중간에 쓰러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교대할 식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손님 없는 틈에 저랑 같이 좀 드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신경 써주는 그 사람이 이상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 입으로 뭘 씹어 넘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먹어야 어머니를 위하는 거라 말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겨우 먹고 기력을 차릴 수가 있었네요. 이름이 경진 씨였죠? 제 이름은 석환입니다. 이석환. 그동안 어머니 맡겨놓고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했네요. 제가 참 못난 아들이었다 싶어요. 그동안 저 대신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의 손에 어머니 맡겨놓고 감사하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오히려 아드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픈 자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도 분명 마음 편히 못 있을 거라고.
일부러 아드님 퇴근하시기 전에 깔끔한 차림으로 기력이 있으신 척 하셨거든요. 석환 씨가 회사 관두고 간병한다고 했으면 더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요. 그 말로 내 불효가 씻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왠지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상객도 더 오지 않던 그날 밤 저는 잘 알지 못했던 그녀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경진 씨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나요? 글쎄요.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예? 사실 제가 고아거든요. 어릴 적에 보육원 앞에 버려져서 부모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저도 살아 계신지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고아인 건데 석환 씨가 미안할 필요 없죠. 저도 별로 기분이 상하지도 않고요. 제가 고아인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저는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경진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로 어렵게 자랐으면서도 그런 티 하나 없이 늘 밝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이 부모 잃은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경진 씨는 정말 온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경진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 끝에는 그녀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한순간에 제 인생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네요. 저는 그렇게 경진이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녀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평생 단 둘이 의지하던 어머니의 빈자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었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성공하려 노력해왔던 저는 한순간에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습게도 그동안 어머니와 살아오면서 저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순간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더욱 버텨내기 어려웠죠. 그때 경진이가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 인생이 어떻게 굴러떨어졌을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경진이가 대신 채워줬고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경진이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못다 이뤄드린 행복과 여유를 경진이에게 대신 이뤄주기로 생각했죠. 경진이는 회사 생활에 권태를 느끼는 제게 꿈을 위해 도전해보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다른 거 해볼 생각도 없이 회사 안 잘릴 생각만 했다며.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면 이제라도 오빠가 좋아하는 일을 해봐. 사업이던 장사던 공부던 후회하지 말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때는 어떡해. 그땐 다시 하면 되지. 돈이 모자라면 돈 벌어서 다시 하면 되지만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분명 지금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 내가 옆에서 끝까지 응원할게. 경진이는 늘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꿈을 위해 달려보라는 그 말이 그때 제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그제서야 꿈을 꿔볼 용기가 생긴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을 벌여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진이가 제게 용기를 실어주었고 덕분에 그제서야 꿈을 꿔볼 용기가 생긴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을 벌여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사업이었을지
성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면 어렸을 적 누리지 못한 것을 전부 다 누리며 비로소 제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늘 열심히 살았던 저였기에 사업 역시 열과 성을 다하며 순탄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진이 역시 끝까지 저를 옆에서 도와주며 제가 걷는 길을 믿고 지켜봐 주었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성공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는 제 명의의 집을 얻을 수 있었고 나를 도와준 경진이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경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살면서 천천히 이뤄주면 된다 생각했죠. 우리는 양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따로 식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경진이가 원해서 그러기로 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만큼 저는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꼭 하객 없이도 결혼식은 할 수 있잖아. 지인들 불러서 파티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둘이라도 예복 입고 올려도 될 텐데. 결혼식은 여자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이벤트라는데 아쉽지 않겠어? 오빠, 가장 특별한 이벤트는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거야. 나는 웨딩드레스 입고 예물 사고 그런 남들 보여주는 결혼식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둘이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다짐만 나누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 없이 우리끼리 조촐하게 보내자. 허례허식이 싫다는 경진이 때문에 저희는 결국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꾸만 비싼 반지는 필요 없다, 예물 가방은 필요 없다는 경진이 때문에 제가 너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경진이는 제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 선물이라며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진이가 욕심이 없고 소탈한 것이 내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나처럼 누리지를 못해서 욕심내본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기에 앞으로는 내가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책임감이 더욱 강해진 저는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면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사업을 하던 저는 퇴근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에 붙잡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은 너무 부족했죠. 저도 스스로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라도 더 해야 성공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도저히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며 점점 더 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간병 일을 하는 아내가 늘 안타까웠습니다. 착해서 힘든 내색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아내 몫만큼 제가 더 벌어서 간병 일을 하는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요즘 주말에 쉬지도 않고 계속 사무실 나가 있잖아. 그러다가 병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건강이 체질인데 뭐. 당신이야말로 이제 간병일 그만두라니까. 왜 자꾸 일을 해? 간병이야말로 몸 쓰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나는 내 일이 좋아. 힘들기는 하지만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 없는 시간에 집에만 있을 수도 없잖아. 나는 괜히 나 때문에 당신이 더 고생하는 게 더 싫어. 우리 그냥 짐을 나눠지자. 부부는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내가 실질적인 가장인데 그럴 수 없지. 내 목표는 당신이 행복해지고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걱정하지 마. 오빠, 나는 여기서 삶이 더 나아진다고 행복하지 않아. 내가 행복해지는 건
당신이 내 옆에 있고 우리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거야. 우리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근데 이렇게 바빠서 언제 아이를 만들고 언제 가정을 만들겠어. 나는 당신이 좀 더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어. 저는 아내가 좋은 말로 애둘러 서운함을 말하는 것을 쉽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그냥 의뢰하는 말로 들었죠.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금전적인 성공이 더욱 간절해졌던 저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속여갔습니다. 저는 계속 일밖에 모르고 밖에 나돌았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그 사람은 제게 잔소리하지 않고 매번 간청하기만 했어요. 차라리 화를 냈으면 내가 잘 알아들었을지 저는 그 사람이 좋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고집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가정 버리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점점 원하던 성공에 가까워질 수는 있었지만 아내는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내의 유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에 정신이 팔려 아내가 임신을 한 줄도 몰랐던 저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산 수술 때문에 병원을 함께 가달라는 아내의 말에 그제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죠. 당신 왜 임신했다고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당신 너무 바빠 보여서 좀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지. 원래 초기 유산은 꽤 흔하대. 그래도 수술은 해야 하니까 병원은 좀 같이 가줘. 바쁜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많이 힘들 텐데도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잃고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또다시 일을 나갔죠.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가늠도 하지 못하고 사장이 어떻게 회사를 비우겠냐며 그 핑계로 다시 일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얼마나 붙잡고 싶었을지 저는 차마 생각할 수가 없네요. 누구보다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원했던 아내는 유산 후 말없이 힘들어했습니다. 가끔 늦은 시간 퇴근해서 들어와 잠들어 있는 아내의 베갯잎이 젖어 있는 걸 보고도 저는 그 사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아내의 그 손을 붙들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시절 저는 돈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내의 슬픔을 외면하며 가족의 행복을 나중으로 미뤄두는 동안 아내는 서서히 병들어갔고 혼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정신과를 다니는지도 몰랐고 이참에 간병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를 하라며 아내의 발목을 묶어놨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몸이 편하면 마음이 절로 나을 거라 생각하며 혼자서도 잘 이겨내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그 사이 제게 참 많은 도움의 신호를 보내왔지만 저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와 같이 저녁을 먹자는 말에 바쁘다며 다음으로 약속을 미뤘고 주말에 데이트 한번 하자는 말에 피곤하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분명 저도 아내를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며 행복을 꿈꿨지만 저는 아내를 전혀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룬 어느 것 하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나날이 잘 되어가도 남의 일처럼 여겼고 나가서 옷이라도 사입을 하며 쥐어준 제 카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편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당부와 이별의 인사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이미 나는 없겠지. 당신을 만나고 함께하고 싶었고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나는 당신이랑 함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나는 당신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건지 나라는 존재로는 당신을 도저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나 봐. 근데 나 역시도 나를 뒷전으로 두는 당신을 지켜보면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아마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떠날 거고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서로 잊고 각자 행복을 찾아가자. 내가 행복해지는 만큼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랄게. 건강히 잘 지내. 그 편지를 보고도 저는 아내가 그저 화가 많이 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일밖에 모르고 바쁘게 살아서 드디어 화를 내는구나 생각했죠.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혼도 하지 않고 도망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한동안 어디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저는 여전히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며 일을 하는 동안 아내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안 되는 아내의 지인들과 아내가 전에 일하던 간병업체까지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하나같이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친정도 없고 연고도 없어서 어디 갈 곳이 있을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내는 흔적 없이 사라진 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던 그 사람에게 왜 좀 더 신경 써주지 못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자꾸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 미칠 것 같았죠. 저는 혹시 아내가 돌아올 때를 생각하며 일을 놓지 못한 채 주말마다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가 갈 법한 곳들을 찾아다니고 아내와 다녔던 곳들을 다 되짚어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서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음식, 심지어 향수 취향까지 알고 신경 써주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느 장소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그 사람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몇 년간 일을 하면서 아내를 기다리던 저는 그 후로도 들려오지 않는 아내의 소식에 결국 점점 제 삶을 놓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집에서 혼자 아내를 기다리다 보면 집이며 돈이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죠. 지금 당장 단칸방에 있어도 아내가 옆에 있다면 행복할 텐데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늦게 깨달음을 얻은 저는 그 후로 집과 회사를 정리한 채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정처 없이 걷다가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은 곳에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새벽이 되어서 자리를 잡을 때도 있었고 텐트 칠 곳을 찾지 못해 벤치에 노숙을 한 적도 있었죠. 남들이 보면 정말 딱 노숙자 신세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내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닌 것을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내 아내도 알고 있던 것을 바보같이 나만 몰랐구나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저는 몹시도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고 저는 몇 년째 거리를 헤매면서도 아내를 찾지 못했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건지 소식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아내는 꽁꽁 숨어버린 듯 도저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내를 그리워하며 저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하고 소탈한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딱 좋아할 것 같은 풍경을 보며 저는 바다가 보이는 곳 한켠에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보며 언젠가는 아내와 함께 오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지평선을 바라보던 저는 한쪽에 웬 아이가 허우적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을 하는 줄 알았죠. 근데 한참 보다 보니 애가 살려달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저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그새 물을 많이 먹었는지 기진맥진해 있었고 저는 제발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한참 인공호흡을 하자 아이는 바닷물을 뱉어내고 의식을 차렸습니다. 괜찮니? 물에 빠진 거 기억나니? 너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때 저 멀리서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한 여자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 어머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캠핑하려다가 애가 빠진 걸 보고 구했어요. 애가 놀다가 쥐가 났는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에 짱기가 들어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 여자가 다가와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순간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10년 전 집을 나간 제 아내였으니까요. 경진아, 정말 너 맞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 애가 네 아들이니? 너 설마 재혼했어?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 구해준 건 고마워. 너무 놀란 저는 그제서야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 상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 모습이 많이 낯이 익었고 재혼을 했다고 하기에는 쉽게 말을 못하는 아내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경진아, 설마 이 애 우리 애니? 확신을 가지고 묻는 제 말에 아내는 역시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저를 끝까지 속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유산을 하고 제게 외면당했던 아내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저를 원망하면서도 제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보듬어 주지 못했고 여전히 일에 미쳐 있었죠. 제가 행복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생각했을 때 아내는 점점 불행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번 아이가 찾아와 주었죠.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아내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곁에서 병풍처럼 기다리느냐, 저를 떠나서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느냐. 아내는 당연히 후자를 택했고 제게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뒤늦게서야 아내를 보며 무릎 꿇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나도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아. 당신 모른 체하고 내 행복만 찾으려 한 거, 당신 위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다 내 욕심이었던 거 이제는 알아. 그동안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주면 정말 잘할게. 앞으로는 부기 영화 안 바라고 당신이랑 아들만 보고 살게. 제발 이번에는 정말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잘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착한 아내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못하면서 허름한 제 꼴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냐며 저를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죠. 얼마 만에 먹는 식사다운 식사인지 별것 없는 반찬과 밥이었는데도 행복한 그 밥상에 비하면 그동안 제가 먹었던 것은 모두 모래알갱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 행복을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아내에게 제 진심을 다하여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로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죽는 그날까지 아내와 아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착한 아내는 결국 10년의 미움을 털어내고 저를 용서해 주었고, 저는 그제서야 제 가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작은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같이 가게를 꾸리며 함께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세 식구가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